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2주 더 연장합니다. 대신 헬스장, 노래방, 학원의 영업과 카페 매장 내 취식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던 자영업자들은 밤 9시 이후 집합금지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풀리지 않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꼭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참으라고 하니까 어떤 대안도 없이 저희만 계속 참을 수는 없잖아요. 길어지는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 반발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방역 조치로 휴업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데다 보상 범위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실제 지급까지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 전 입안에 헹굴 물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이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서 받아야 할 보상비용 수백만 원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경제를 보다 해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용기를 가져가 내용물만 사는 리필 경제를 취지했습니다. 다른 제품과 달리 화장품만 유독 친환경 용기 사용이 어려운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더 연장됩니다. 대신 정부는 피해가 컸던 몇몇 업종은 영업금지 조치를 풀어줬는데요. 헬스장, 노래방은 방역을 강화하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먼저 이다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는 모레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됩니다. 감염 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이 아예 중단돼 경제적 피해가 심했던 일부 업종,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학원 등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장 인원을 2m 거리 두기를 감안해 8제곱미터 공간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헬스장의 경우 줌바나 스피닝 같은 격렬한 운동은 안 되고 샤워실도 쓸 수 없습니다. 노래 연습장은 방 하나에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업주는 방마다 소독 후 30분 뒤에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테이크아웃만 됐던 카페는 식당과 똑같이 밤 9시까지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매장 좌석의 절반만 앉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닌 2명 이상 동행할 경우 1시간 안에 나와야 합니다. 일상을 다소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헬스장에서 샤워시설이 위험할 이유가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고 씻고 출근을 하시거든요. 좀 불편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약이 있던 부분이 완화된 건 편리하긴 하지만 어떤 점을 준수해야 하고 이런 것들 규칙이 좀 더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시 또 내부에서 확진이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명으로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하며 큰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2주간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거리두기 연장이 끝나는 다음 날에는 곧바로 설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설도 지난 추석 같은 랜선 명절이 된다는 뜻이죠. 시민들은 아쉽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말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운 가족이나 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주십시오. 설 연휴 기간 철도는 창가 좌석표만 판매해 인원을 제한하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도 검토 중으로 이동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면회는 영상통화만 허용되고 성묘 역시 온라인 추모를 권하고 있습니다. 설 이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지만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립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점담해지면 그때는 이제 놀라고 이번에는 그냥 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당 이런 데 그대로 뭐 따라야지. 아들하고 뭐 금가 지금 해야지. 하지만 그동안 온라인 수업에 지친 아이들이 새 학기에 학교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설은 참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일 불쌍한 건 어떻게 보면 애들이죠. 바깥 세상에 좋은 공기 마시며 햇빛 보며 뛰어야 되는 아이들인데 거리두기를 같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다 같이 있는 그날까지. 빨리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 얼굴 보면서 같이 놀고 싶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명절의 풍성함은 사라졌지만 희망은 놓지 말자고 말합니다. 너도 웃고 나도 웃고 정말 예쁜 미소를 받아볼 수 있는 그날까지 조금 더 다 같이 참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예, 한편 밤 9시도 5명 제한도 풀리지 않는다는 소식에 식당 주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1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식사 후 2차 모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같은 이유로 연장했습니다.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자정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던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저녁 식사 손님보다 2차 모임 손님이 많은 식당은 매출이 거의 없다며 울상입니다. 이번에는 꼭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참으라고 하니까 어떤 대안도 없이 저희만 계속 참을 수는 없잖아요. 술과 안주를 주로 파는 서울 종로의 한 식당도 밤 9시 이후 사람이 몰리는 업종 특성은 왜 반영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1차와 2차의 명확한 기준점을 알고 계신 정부 분들께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왜 인지를 못해 주시는지.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영업시간을 정할 게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따라 하루에 운영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 한숨이 분노로 바뀌자 정치권에서는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방역 때문에 희생된 분들 살리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방법이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나눠줄 건지 현실성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우리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보상을 마련하라!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초등학생인데 친구들이 코로나 먹는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제가 정말 가슴에 너무 무너져가지고 저도 먹고 살라고 자영업을 하는 건데 전쟁터 내보냈으면 총알을 주셔야죠. 건빵 한 번씩 던져주고 버텨보라고. 국회 앞과 민주당에는 영업 제한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항의 방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방역 조치로 휴업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는 방법을 찾고 나섰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법이 통과된다면 자영업자들도 방역을 따르면서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된 노래방 헬스장은 한 달 기준 약 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부터 피해가 집계돼 지난해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전체 임대료 중 임차인은 절반만 내고 국가와 임대인이 그 나머지를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법을 제안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임대인에게 부담을 강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로 명시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피해와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상 범위와 기준 등도 정하기 쉽지 않아 실제 지급까지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에 이어 직접 보상까지 이뤄질 경우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지금껏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곳이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인데요. 함께 0명이었던 전남 강진군에 오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옹진군만 유일한 청정지역이 됐습니다. 비결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여기 써주세요. 예, 발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입구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열을 잽니다. 인근 옹진군 섬으로 가기 위해 여객선을 타러 온 사람들입니다. 정상 체온이 확인되자 방역 요원들이 손목에 밴드를 채워줍니다. 발열 체크를 마친 방문객들은 이처럼 안심밴드를 착용하는데요. 옹진군에 머무르는 동안 항상 차고 있어야 합니다. 100여 개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은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지역 특성을 활용했습니다. 육지와 연결되는 관문인 여객선 터미널에서 고열 등 이상 증세가 있는 사람들의 입도를 막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도 발열 체크를 또 하고 있고요. 개찰구에서도 발열 체크를 또 하고 2차적으로 발열 체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방문객들 신상 정보가 담긴 승선 신고서를 방역 및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들도 입도객들에 대한 발열 체크 등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 또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신뢰와 협조를 보내주신 우리 국민들의 노력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전국 유일의 청정지역으로 남은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검사에서는 면허가 취소될 수치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운전자 몇 달 뒤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난데없이 수리비에 치료비까지 수백만 원은 더 들게 생겼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아이들을 태우고 천천히 달리던 차량을 다른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경찰이 오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도 많이 났었고 횡설수설하고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고 사고 과실 비율은 음주 차량 90%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2달 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음주 측정하면 물로 위반을 한 거 측정을 해야 돼요. 가해 차량 운전자가 나는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을 했다. 그 진술을 강력히 해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진짜로 물을 주지 않고 측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서류가 만들어지고 있네. 혐의 없으면 된다고요? 그럼 저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피해 차량으로 가는 거죠. 경찰은 당시 현장이 소란해 절차를 깜빡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의 실수로 검찰에서도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한 상황. 화가 많이 났죠. 만약에 정말 크게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으면은. 피해자가 다시 항의하자 경찰은 검찰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검사예요. 경찰이 증거를 잘못할 수 있고 그것을 검사들이 기소를 할 때 그걸 전부 다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혐의가 없어지면서 사고 과실 비율도 바뀌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서 받아야 할 보상비용 수백만 원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해 남성은 2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절차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한테 난동 부리고 시간까지 많이 끌었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 측정 당시 실수한 경찰관에 대해 자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오픽,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어 말하기 시험인데 최근 이 시험에서 무더기로 채점 오류가 나왔습니다. 피해는 취업 준비생들이 떠안았습니다. 잘못 나온 성적표를 기업 입사 시험에 제출한 겁니다. 이미 취업은 날아갔는데 응시료 환불해준다고 그만인 걸까요?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30대 여성. 지원 자격의 영어 말하기 점수가 필요해 지난달 16일 오픽 시험을 봤는데 턱없이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어쨌든 미국에서 2년 가까이 살다 왔고 토익을 900 이상 받았는데 제가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더듬거리며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등급으로. 시험 주관사에 문의했지만 문제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점수 미달로 지원한 곳에서 탈락했는데 지난 14일 주관사에서 연락이 와 성적을 정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치러진 시험 채점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픽은 응시자가 온라인상으로 15개 질문에 답하면 그 녹음 파일을 시험관이 채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채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오류가 생겼다는 게 주관사 측 설명입니다. 이 기간 한국 응시생은 11,000여 명, 성적 오류로 피해를 본 사람은 70명이 넘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성적이 정적이 된다고 해도 어쨌든 불합격한 결과가 바뀌지 않으니까. 같은 날 시험을 봤던 또 다른 응시생도 최고점으로 성적이 바뀌었습니다. 낮은 점수에 지원서조차 내지 못한 이 응시생은 연락을 늦게 준 것도 화나는데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관사 측은 해당 응시생들에게는 응시료 환불과 무료 응시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피해에 대한 별도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오픽을 활용하는 민간 기업과 공기업들도 기간 내 제출된 점수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정된 점수를 반영하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할 때 법무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 다시 일고 있습니다. 성접대 의혹 실체를 밝힐 필요는 있었지만 그래도 절차는 지켰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절차 논란은 부차적이다. 법무부가 오늘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절차가 다소 어긋났어도 출국 금지 권한은 장관한테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수사하는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서면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절차 논란은 부차적인 논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진상조사단 검사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한 게 아니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 전 법무부 직원들이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 조회한 것에 대해선 국회 질의와 언론 보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과거 사회 활동과 재수사를 폄훼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에 따른 권한이 있으면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황당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국 당일 등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사후 승인 여부만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출국 금지 규정을 근거로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법무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미담 제조기의 배신,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죠? 맞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인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3년 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인연이 없던 판사 출신 최재형 당시 사법연수원장을 감사원장에 지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은 인격과 삶이 일치된 한결같이 고든 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두 아들을 입양한 가족사와 고등학교 때는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매일 업어서 등교시킨 일화가 알려졌었죠. 네. 여권에선 당시 미담제족이라고 지켜 세웠는데 지금은 180도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지명 당시에는 화제가 됐었던 그 일화인데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 감사원이 월성 1호기에 이어서 탈원전 정책 결정 과정도 감사에 나섰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권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대목이거든요. 맞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임기 2년 동안 여권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었죠. 하지만 지난해 4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담당 국장을 교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후보이고 성품 또한 인자한 덕장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신 분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예, 죄송합니다. 예, 자세를 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네, 정치 감사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지금 여권에서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감사한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니라 정책 수립 절차의 적절성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때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즉시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고요. 사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하신 거는 감사 결과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감사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여야 입맛에 따라서 공격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 5월인데요. 당시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월성 1호기 감사가 장기화하자 정권 감사는 감사원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이번에는 여당에서 감사원이 아닌 정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단어의 품격입니다. 네. 지금 감사원 감사를 이제 여야가 얘기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이걸 얘기할 때 단어 선택에서 사실 품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이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감사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한마디 했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건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게서 전광훈, 윤석열 같은 냄새가 난다며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감사원장 보고 집을 잘 지키라고 했다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모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원래 수사나 감사는 어떤 성역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두 사람을 지목하면서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는다. 오만 떨지 말라고 적었는데요. 윤 의원도 단어의 품격이 천박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자, 지금 연초에 대통령이 이제 국민 통합을 강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단어들을 보면 감정 싸움을 많이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4월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서로 양보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이 4월 보궐선거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 될 텐데요. 당장 눈앞에 선거가 급하다고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려선 안 되겠죠. 오늘의 여랑야랑은 소탐 대실로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산불이 7건이나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겹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산 능선의 화마가 새빨간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의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40분쯤. 밤샘 진화 작업 끝에 불은 1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진화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산 중턱이 시커멓게 변했고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강원 인제군에서 난 산불은 16시간 만에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화성과 경북 영주 야산에서도 불이 나는 등 어제와 오늘 사이 7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이달 들어 난 산불은 벌써 20건을 넘겼습니다. 동해안 일대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상도 쪽하고 강원도 쪽에서 나는데 이쪽이 요새 엄청 건조하다 보니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나무와 낙엽들이 말라있어 작은 불씨에도 불이 잘 붙을 수 있습니다. 산불의 주된 원인으로 사람들의 실화가 꼽힙니다. 실제 이번 산불 중 3건은 쓰레기 소각이나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꼽혔고 나머지 화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한 야외 화기 사용이 증가되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더욱 각별한 화재 주의 및 산불 예방 의식이 필요합니다. 단순 실수라도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타버린 산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아프다, 화난다, 배고프다. 인간이 느끼는 아주 기본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유일한 수단은 울음을 터뜨리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울 수조차 없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뜬 생후 16개월 정인이 얘기입니다. 갈비뼈가 골절돼서 울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정인이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검찰이 양형에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인정 안 할 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먼저 양모의 죄명이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검찰은 정인이 양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때리다가는 아이가 죽을 수 있겠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가다가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사인 재감정에 참여했던 법의학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눈이 푹 들어가고 목 근육 이런 데 근육 보면 쭉쭉쭉 처지고 이게 진짜 영양실도 못 먹어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 애의 배를 발로 밟아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이 있겠어요? 네, 검찰은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공소사실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만 적용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두 가지를 같이 넣었다. 양모 측은 지금 계속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정인이 양부모 측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인이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은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사망 당일에 유난히도 밥을 안 먹어서 평소보다 세게 밀치기는 했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에 정인이의 온몸엔 골절상이 있었고요. 장기 파열로 인해서 전체 혈액의 80% 정도가 배 안에 차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정인이 사망 한 달 전쯤에 자신이 가슴 부위 수술을 했는데 통증으로 인해서 아이를 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오히려 팔 사용이 여의치 않았다는 주장에 주목했습니다. 운전도 해도 아프고 힘이 없어서 떨어질 정도라면 장기 파열이 일어날도록 손으로 칠 수 있겠느냐. 그게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발로. 자, 지금 골절된 시기도 서로 다르고요. 췌장이 끊어질 만큼 강력한 어쨌든 뭔가 충격을 받았다는 건 정인이가 오랜 기간 잔혹한 학대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상당히 걸러내야 할 만큼 잔혹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살인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2013년에 발생한 울산 계모 사건입니다. 소풍을 가고 싶다는 7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선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7살짜리 아이에게 성인의 손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사건도 상당히 정말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만약에 정인이 양모에게도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살인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10년에서 16년, 가중처벌될 경우 1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에 아동학대 치사는 기본 4년에서 7년, 가중처벌되면 6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최고 10년, 예.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와 이웃 주민을 비롯한 17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앞서 전문가도 짚었습니다만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그 정도로 이제 때린다면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성인의 상식 아닌가 싶은데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정인이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얘기인데요. 식당 종업원이 기지를 발휘해서 학대받던 어린이를 지옥에서 구해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담긴 음성입니다. One of the kids is with a lot of bruises on his arms and on his face, and the parent is not done giving food for him. All right. Well, just keep an eye on them. Of course, you can't stop them from leaving or anything, but I will let the police come out there as soon as possible. 음식점에 들어온 부부가 남자아이에게 주문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I start think what I should do and what I could do. 종업원은 부부의 등 뒤에서 몰래 도움이 필요하냐고 적은 종이를 펼쳐 보이고 반대편에 앉은 아이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를 보고 아동학대를 확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아버지는 평소 11살 아들을 주먹과 빗자루 등으로 때리거나 묶어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anta, for the parents, Santa had suggested that he be punished. He was handcuffed to a furniture dolly with his hands behind his back. 양아버지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친어머니는 학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가 사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우리보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한 게 일본이죠. 자영업자들은 저녁 8시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 4일 근무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부 지침을 잘 따르기로 유명한 일본인들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부가 개인한테 자제와 인내만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거리로 뛰쳐나온 심정이 얼마나 절박할지 돌아보게 됩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지역을 11곳으로 확대하자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외출 자제, 출근자 수 70% 감축과 함께 저녁 8시 이후 음식점 영업까지 금지하자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음식점 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먹자골목 안에 위치해 있지만 낮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서 이렇게 한산합니다. 15년 동안 주변 직장인들이 즐겨 찾았던 라멘집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는 다시いつまで続くかわからないという不安もありましたしね。それで店を辞めることを決意しました。 지난해 문을 닫은 음식점은 842곳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도 감염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직장인 출근을 더 줄이기 위해 주 4일 근무제까지 추진 중입니다. 必要なことはあらゆる手段を尽くして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何としても乗り越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주 3일 휴무를 보장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도 주 4일 근무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타격을 받게 된 일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라는 이름을 버리고요. 또 단순히 탈 것이 아니라 달리는 전자제품 혹은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부는 4차 산업혁명, 그 무한 경쟁을 안건우 기자가 전합니다. 77년 동안 자동차 회사였던 기아 자동차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In order to symbolize the total transformations we have planned. So, we have changed our name from Kia Motors Corporation to simply Kia.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겁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플랫폼 eGMP가 적용된 프로젝트 CV를 시작으로 앞으로 6년 동안 새 전기차 7종을 선보입니다. 그룹 맏형인 현대차도 다음 달 eGMP 기반의 아이오닉 5 공개를 앞둔 상황. 기아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차량 공유 등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 사업으로도 영역을 넓힙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영역 확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벤츠는 IT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인공지능을 적용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BMW는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차의 새 운영체제를 선보였습니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업체 GM은 물류 회사와 손잡고 배송 사업에 진출합니다.
전기 트럭과 전동 화물함을 배송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It aims to provide this sector with products, software, and services, as well as support that they need to move goods, from warehouse shelf to front door, as efficiently and safely as possible.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글로벌 자동차 역사가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석연료와 엔진으로 상징되던 자동차가 IT와의 융합을 통해 달리는 가전제품으로 진화하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변신도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과정에서 자연을 망가뜨린다는 건 참 역설적인데요. 우리가 다 쓴 화장품 용기 90%가 재활용도 못 해보고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소재부터 문제입니다. 경제를 보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았던 직장인 김수정 씨. 차로 1시간을 달려 경기도의 한 화장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아무런 글씨도 적히지 않은 빈 화장품병을 구입했습니다. 리필 기계에 맞는 전용 병입니다. 빈 병에 원하는 화장품을 필요한 양만큼 담아 구입하는 리필 소비를 선택한 겁니다. 서울에서 직접 시간을 내서 찾아오게 됐어요. 화장품을 쓰다 보면은 재활용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다 쓰레기라는 거, 그다음에 쓰레기를 만드는 게 인간이라는 거,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한번 사용한 용기는 오염 우려가 있어 그대로 화장품을 담을 수가 없는데요. 다 쓴 용기를 가져오면 직원이 살균 처리를 해줍니다. 화장품뿐 아니라 세제도 음료수처럼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세제 리필 에코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버려야 되잖아, 이거는. 근데 여기 이제 다 쓰고 갖고 오면은 다시 담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산 거예요. 구매 단계부터 버려질 쓰레기를 고민하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업계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제품, 회사가 윤리적이고 얼마나 이 제품이 지구 환경을 해치는가에 대한 그런 민감도가 높아진 소비자들이거든요. 이런 소비자들이 이미 그 주력 소비자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를 굉장히 기업도 많이 신경 써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포장재가 단순해 재활용이 진척된 세제나 음료와 달리 화장품은 제로 웨이스트 실현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구조도 복잡하고 과대 포장되는 현재의 화장품 용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장품 용기 소재는 언뜻 플라스틱이나 유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이나 유리에 다른 소재가 혼합돼 90%가 그냥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이 대안으로 한 화장품 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튜브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 제품을 확보해봤습니다. 뚜껑만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종이 소재여서 100%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고급스런 이미지를 추구해야 잘 팔린다는 업계의 선입견 때문에 선뜻 시장에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인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제품 자체만이 아니라 용기나 포장도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되는데요. 이런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겠습니다. 경제들보다 김단비입니다.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밀려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눈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낮부터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이어지겠고 서해안과 제주에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서로는 최대 15cm 정도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수도권 등 중부에도 7cm 정도의 눈이 내릴 텐데요. 7cm는 비로 바꾸면 7mm 정도로 왠지 적게 느껴지지만 눈이 1cm씩 더 올 때마다 교통사고가 약 10%나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월요일 출근길에는 눈이 강하게 내리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뉴스입니다.